신부님의 수다 본능, 신부님과 나누고 수다보! 제 생각에 신부님들께서 그 신자분들보다 결혼식에 더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는 그 혼인 주례를 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훨씬 더 그 빈도수가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혼배미사 주례하실 때 혹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같은 거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혼배를 통해서 이제 부모가 되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었지만은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건지는 지금부터 선택할 수 있다. 저는 저희 선배 신부님이 하셨던 얘기가 감동적이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같이 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서로 이제 다퉜을 때 그 등지고 자지 말라는 거. 이게 등지고 자는 걸 배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등배자 써서 배신하지 않도록. 그래서 서로 이제 천장을 향해서 함께 나란히 누워서 주무시라. 그러면 이 잃어버렸던 마음이 하느님으로 향해서 다시 연결되리라라고 이제 말씀드리죠. 최강희 신부님은? 저는 근데 뭐 이렇게 뭐 고유한 이야기들 하는 건 없고요. 뭐 저는 혼자 사는데 같이 사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혼배를 준비를 하면 사제들이 서품 받을 때 서품 성구 준비하는 것처럼 저는 항상 그게 독서 말씀이 됐던 복음 말씀이 됐던 부부로서 같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성구를 하나 정해라 그래서 그거를 혼인 미사 때 독서가 됐든 복음이 됐든 거기를 읽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강론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순간들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성구를 정하면서 그걸 새기려고 했던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 또 아니면 이 공간에 와서 두 사람만의 이 공간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 요거 정도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 같아요. 네. 혼배 성구 좋네. 네. 저는 사실 도박 고스톱 할 때 전문 용어죠. 낙장 불입 이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 남녀가 하느님 앞에서 혼인 성사로 맺어지는 그 약속은 양쪽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거죠. 누가 떠밀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혼인 면담 때 그거 확인합니다. 억지로 조건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유로운 선택을 하시는 거니 물론 살다 보면 후회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도 있겠지만 이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 그런 의미에서 낙장불입이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 김상훈 신부님 혼자 가을 남자로 변신하신 장난 느낌인데 아니죠? 혹시 지난주 생일 선물로 받으신 건가요? 이거요? 네. 약 5년 전에 제가 파리에서 저 스스로에게 준 생일 선물입니다. 파리에서 입던 거예요. 너무 멋있어. 네. 잘한다, 잘하.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김상훈 신부님이 저 사제품, 부제품 받는다 그럴 때, 전에. 그거 이렇게 약간 목이 이렇게 올라오는 가디건 그걸 선물해줬을 때 엄청 행복했죠, 사실. 네. 다 떨어질 때까지 입고. 내가 입던 거 줬고 진짜. 예. 뭐? 제가 입던 거 드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새로 사셨다고. 진짜? 오늘 나누고의 주제는 바로 결혼입니다. 근데 저희 얼마 전에 방송할 때 박종희 신부님께서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기억나요. 제대로 생각 안 하면 입회를 권유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권유했죠. 그 결혼을 안 한 분들에게 그렇게 자주 권하시나요? 가능하면 좀 권해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전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않는 분들이 많아서 네. 왜 다양한 성소들이 있잖아요. 결혼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사제 성소나 수도자 성소도 있고 더불어서 요즘 이제 독신 성소도 강화되고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그냥 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서약을 통해서 자기 봉헌을 하고 살아가는 삶을 한번 좀 고려해 봐달라라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수도 성소 말고 독지 성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수도자 성분이 아닌 걸로 그런 양성해서 그게 해주는 있죠. 뭐가 예, 있습니까? 제 3회 같은 거. 예, 맞아요. 예수에도 있어요? 예수에는 없는데 예수에는 없는데 이제 그 CAC라고 해서 크리스천 라이프 커뮤니티라고 해서 예수의 정신을 같이 사는 분들은 계세요. 근데 이분들 중에는 결혼 안 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날은 이제 독신의 신분으로 서약을 하고 사시는 분들도 제법 또 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35세에서 44세 미혼 1인 가구 비율이 2000년에 17.5%였는데요.
2015년에 24.3%. 네, 맞아요. 요즘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걸까요? 저는 이게 뭐 자발적인 선택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현실적인 문제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힘들어요. 네. 혼자 살기도 힘드니까 같이 사는 건 더 어렵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제적인 입장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또 그 더불어서 그 성격 차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문제, 그 트러블을 느끼며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도 제법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크게는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더 의심스러운 것은 경제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결혼해서 특히 이제 수도권 내에서 버텨야 되는 거, 또 아이라도 생기면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건지에 대한 그런 이제 기본적인 고민들이 그걸 갖다 그 결혼에 대해서 장애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저는 경제적인 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요. 네. 제 친구들도 중학교 동기 친구도 결혼을 늦게 하지 않았는데 결혼을 했는데 뭐 양쪽 맞벌이에요. 맞벌이에서 좋은 뭐 대기업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좀 신혼 초에 좀 욕심을 내서 아파트를 샀죠. 대출을 받아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둘 다 나쁘지 않은 직장 회사 다니는 대기업 다니는데 애를 또 육아하면서 집값 대출을 갚으려면 60대 중반까지 계속 갚아야 된대요. 근데 그 60대 중반까지 갚아야 된다는 것이 다른 어떤 거 지출 크게 없이 그냥 기본적인 어떤 생활만 하고 좀 아끼는 스타일로 그래야 60대 중반 되면 집 대출하는 게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결혼하고 싶고 가정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 사람이니까. 그건 본능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까도 뭐 무슨 뭐 몇포 세대 그 중에 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 문제도 있고 그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 현실적인 문제 기저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즘 세대들이 혼자 자랐고 또 이제 부모와의 어떤 관계와 소통에 문제가 있고 그렇게 사회생활 사회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대표적인 거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로 치부됐지만은 그 심리적인 기저 안에는 자기가 뭔가를 공동체를 이뤄나갈 어떤 그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들을 부각시켜서 그런 심리적인 문제들이나 정신적인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해결해 주는 걸로 함께 가야 되는데 이거는 경제 문제다, 집 문제다, 정책 문제다, 아니면은 뭐 나중에는 뭐 연금 문제다까지로 자꾸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근데 이제 뭐 조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행복 지수에 대해서. 근데 과연 그게 경제적인 거냐? 그리고 또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냐? 이런 것들을 다 비교 분석한 거에 의해서는 월등히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관계와 소통이 좋은 사람들이 행복한 거거든요. 저도 이제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저 표면적인 것보다는 요즘 그 젊은이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결혼까지 꼬리나기가 쉽지 않은 게 상처받는 거 두려워해가지고 관계가 쉽게 그냥 조금 이렇게 좀 된다 싶으면은 어긋나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어찌 보면은 그게 더 경제적인 문제 이전에 네. 그 개인적인 그 좀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죠. 얼마 전에 어떤 청년, 20대 청년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는 선배, 자기보다 막 또래 청년이겠죠? 어떤 언니가 결혼을 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곧 결혼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시모님 저는 한편으로 되게 부러워요. 그래서 왜 부러워? 그랬더니 저렇게 상대방 뭘 알고 물론 사랑을 하죠. 근데 뭘 알고 선뜻 결혼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것 자체가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자기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멋있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20대 중에서 그런 친구들도 있나 봐요 보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신뢰를 주는 것, 믿는 것, 뭐 좀 내가 희생하는 것, 뭐 이런 것 자체가
어색하거나 아직은 좀 연습이 안 됐거나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뭐 사실 굉장히 많이 만나는 고민들이나 어려움 이렇게 상담의 주제가 이쪽 부분이에요. 그게 지금 다 복합적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이게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사회 상황으로.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을 사귀어요. 그러다가 이게 잘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오히려 오래 있다가 헤어지는 경우들도 생기기도 하고요. 이게 맞아. 일정한 시기라는 게 있고 다 네. 때가라는 게 있는 건데 그 때가 뭐 당장 남성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요즘에는 또 대학원도 많이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안 가고 바로 한다 그래도 20대 후반이나 돼야 첫 직장 얻는데 그 다음에 전세라도 집 얻으려 그러면 이건 현실적으로 시기에 있어서의 가져다 주는 문제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부분은 지금 이야기하신 이기적이라기보다는 물론 개인주의적 성향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결혼 자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겠다. 나는 혼자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보다는 그래도 연애하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연애를 하다가 누군가와 헤어지게 될 때 굉장히 큰 상처들을 입고 헤어진 다음에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아프잖아요. 보통. 많이 봤어요. 내가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는 거고 나한테서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걸 겪고 나면 더 이상 이제 그런 것들을 또다시 감당해 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들이 조금씩 더 들어가고 나면 불안감들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실하지 않으면 더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면 그건 더 끔찍하기 때문에 쉽게 마음 열기도 어렵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도 더 어려워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차라리 이렇게 상처받느니 아프느니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 안으로 좀 들어와 보시죠. 이 교회 안에서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결혼은 그냥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뭐 혼인 면담 때도 얘기하는 거지만 창조의 기본 질서이고요. 우리 같은 신분들은 정말 특별한 경우라고 바오로 사도가 말씀을 특별히 하셨을 정도로고 그리고 뭐 신부님들 다 면담하셨겠지만은 부모가 부부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자식을 낳아서 기른다고 하는 의미라는 걸 꼭 명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거죠. 혼인성사 가톨릭 교회에서 혼인성사의 두 가지 목적. 첫 번째, 두 배우자가 사랑으로 일치한다, 일치하고. 서로 희생한다. 두 번째, 사랑의 결과인 열매인 자녀를 출산해서 낳아서 잘 기른다. 가톨릭 신앙 안에서 기른다. 이 두 가지예요. 성사적인 의미는 이제 하느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견고한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부부간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은 결국 근본적으로 뭘 건드리냐면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도 흐트러 놓는 이것처럼 보이게 돼 있죠, 이미지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종인 신부님 방금 말씀하신 걸 좀 부연하면 그 혼인성사로 맺어진 두 남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그 관계다. 근데 보면 교회 역사 안에서 뭐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늘 예수 그리스도께 100% 에버그린 늘 충실했던 건 아닙니다. 때로는 약간 다른 데 기웃거리기도 하고 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교회에 끊임없이 한결같은 사랑을 주셨다는 거죠.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혼인성사를 맺어진 관계도 모든 게 다 잘 되고 해피엔딩이지는 않겠지만 살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 뭐 어려운 일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인성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사랑을 어떤 드러내는 하나의 예형적인 하나의 징표니까 저거 하나만 좀 아이 꼭 낳아야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들 꽤 있거든요. 우리들이 행복하면 되지 않냐라는 것, 그 다음에 꼭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자녀가 희생이라는 부분들, 이제 이런 식의 관점들이 이제는 많이 퍼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그러면 자녀를 낳는 게 꼭 희생인가? 물론 희생이 있죠. 그럼 자녀를 낳음으로 해서 희생만 얻는가? 그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부모님들한테 큰 상처를 받은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게 어려움들, 그게 상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들의 사실은 희생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고 또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성장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주는 기쁨들 또 축복들이 우리가 어찌 보면 결혼을 할 때도 혼인할 때도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성장시켜주고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키워준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 역시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있기 위해선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던 거고 그 희생 안에서 나라는 사람의 삶이 가능했던 거고 또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게 꼭 뭐 자손을 낳아서 국가가 지금 뭐 인구가 주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고 우리 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사실 그런 행복의 관점으로도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자녀 출산과 연결이 되어 있고 왜 오랜 세월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출산이 가장 큰 축복이었을까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그냥 단순하게 국가 시책이나 뭐 이런 그거를 더 뛰어넘는 혼인 자체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한 단계의 맞습니다. 성장의 단계라면 자녀 역시도 당신께서 주시는 축복이자 동시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겪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가장 큰 축복의 또 한 가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까 이제 같은 맥락으로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아까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하냐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녀 문제도 이제 이게 그 언론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자녀 출산 문제도 이 하느님의 창조 질서의 기본 원리인데 이걸 자꾸 경제적이거나 외적인 세속적인 원리로 치환하죠. 다 통계를 내고 숫자를 하니까 사람이 거의 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을 건드려주지 않고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자녀를 새로운 생명을 탄생함으로 인해서 거기는 희생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그런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를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데 자꾸 그런 논리로 이끌어가는 것들이 저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교회 안에서의 결혼은 일단 혼배성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쪽 다 신자가 아닐 경우에는 관면 혼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처음에 우스갯소리처럼 말했지만 결혼만큼 흔한 것이 이혼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왜 그 이혼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안 되죠. 많은 분들이 혼배성사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교회 안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혼인 무효가 있어요. 아, 혼인 무효. 예,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조당이라고 뭐 얘기하는 네, 거 네. 있거든요. 혼인 장애죠. 네, 혼인 장애. 네. 그래서 그거 이렇게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은 혼인 장애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양쪽이 그 신자여야 되고 그다음에 그 둘이 정해진 장소 즉 본당 성당에서 결혼을 해야 되고 성당이 아닌 곳에서 결혼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인데 그거는 교부장님의 인가가 있어야 돼요. 허락을 득한 다음에 이제 그 자료 장소로 옮기게 되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장애가 없는데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제 말 그대로 임피디먼트 장애가 걸리는 이제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네. 되면 성사를 제대로 성사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얼마 전에 그 굉장히 많죠. 좀 됐는데 뭐 유명 연예인의 경우에 성당에서 결혼을 그분들이 또 혼인 성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한쪽이 재혼이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말이 나왔던 경우도 저는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묘한 게 그 혼인 그 이혼을 사회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교회는 이혼을 하고 이혼이란 단어가 없잖아요. 그쵸. 별거로 봐요, 별거. 예를 들어서 이제 조건을 다 수행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성사혼이 된 거죠. 성사혼이 된 사람이 사회법적으로 이혼을 했어요. 가정부모가 도장 찍었어. 이 경우에도 교회에서는 이혼했다고 보질 않아요. 별거. 그러니까 문제는 다시 결혼을 하게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은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별거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자체로 잠자리를 계속하고 함께 근데 이제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부분이죠. 혼인 성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혼인이 있으면 그 법적 용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인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 네. 더 이상 풀릴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건데 네. 이게 사회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사회에서는 이혼을 한 건데 교회 안에서 보면 두 사람이 지금 떨어져 사는 거지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과는 지금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혼인 유대성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당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요 관계가 이제 저게 되는 거예요. 불륜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배우자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네. 이제 문제가 돼서 혼인성 네. 성사 생활이 이제 어렵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아까 의문들을 가지셨던 게 그럼 뭐 혼인 무효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일단 한번 이루어진 혼인은 그 자체로 유효한데 혼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굉장히 큰 결격 사유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교회법 안에서 혼인 무효 소송을 이렇게 절차상으로 그게 그런 사유들이 있다면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이제 앞에 혼인이 무효하다는 판결을 내려서 이 혼인에 대한 관계를 풀어주면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게 문제가 없게 되죠.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한 것들은 어떤 케이스들이 있습니까?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 굉장히 큰 결격 사유들을 속이는 것들이 있죠. 제일 큰 게. 네. 그러니까 서로가 온전히 내어주는 관계여야 되는데 내가 뭐 엄청난 질병을 숨기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폭력적 성향을 숨기고 있다거나 성적 결함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네. 교회 법원에 문의를 하시면 그 사항을 상담을 통해서 이게 무효가 가능할지 아닐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시금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서 이 앞에 있었던 이전의 혼인이 무효가 처리가 되면 교회 안에서는 다시금 혼인할 수 있는 가능. 교회가 합리적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럴 거면 아예 요즘 진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고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좀 사목적으로 배려를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현재 교황님은 그 혼인 무효 소송을 짧게 해주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1년 정도 안에 해결이 돼요. 단지 이제 우리가 그 불가해소성, 단일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결혼을 앞두고 그만큼 책임감 있게 고민 좀 하시라는 어떻게 그 보조 장치라고 저는 보고요. 그것을 충분히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교회법 자체가 그 보유를 하고 있다고 좀 믿으시고 함께 그것 대신에 부부 관계가 어떻게 더 건강하고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사랑이 뿌리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부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회가 얘기하는 거는 원칙이라는 게 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원칙이 있죠. 근데 사목적인 배려가 마치 우리가 자칫 잘못 이게 포장될 수 있는 건 나의 의견을 타진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게 마치 사목적인 배려 안에 스리슬쩍 묻어가려는 그런 유혹은 위험할 수 있겠다는 거죠. 초등학교에서 어린아이들한테 빨간불일 때 건너지 말라고 얘기하지 건너라고 얘기하니까 거쪽 가니까 사람이 안 다녀 대충 보고 건너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어떤 원칙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맞겠다. 하지만 이제 그 신자분들이나 아니면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들, 고통, 이제 그런 것들의 귀를 막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런 것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려는 노력은 같이 가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50% 이상이 지금 이혼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카톨릭 신자들도 그 비율에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그 이혼에 대한 것들 또 교회법적으로 혼인 장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성사 보는 것도 꺼려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꺼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부모가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건지는 선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 그리고서 자기네들도 이혼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재혼을 조장하면 안 되지만은 재혼도 좀 권장하시고 그리고 교회 꼭한테 노력하셔가지고 좀 법적으로도 좀 그분들을 좀 이렇게 사목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그리스도와 교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잘했나 그동안 그렇죠. 신랑 예수 그리스도한테 좀 이해해 주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수용해주고 안아주고 괜찮다고. 오늘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보통 우리 신자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사회법적으로 이혼하면 조당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명확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쉽게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혼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로 인해서 또 고통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분명히 사목적 배려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또 교회 법원들도 이전에 있었던 굉장히 오래 걸리던 과정들을 짧게, 그리고 그게 가능한 경우라면 되도록이면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교회 법원에 계신 신부님들도 그래서 직접적인 면담을 하신 다음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또 신자로서 살 수 있는 방향들에 같이 공감하고 그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제일 좋은 것은 함께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잘 가정을 이뤄가는 것. 그냥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혼인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희생이, 가장 큰 사랑은 희생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 시기를 이겨나가면서 나도 성숙된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게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사 애매하고 아이송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반반 토론은요. 혹시 타임머신이 있다면 말입니다. 나는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겠다. 아니면 아니다. 지금이 최고다. 지금 모습으로 살겠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토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팀을 정할게요. 노란색이 나오면은요. 과거로 돌아가서 흑역사를 고쳐 다시 살고 싶다. 그리고 빨간색이 나오면 아유, 뭘 반복해. 지금을 살고 싶다입니다. 자, 하나씩 동시에 뽑겠습니다. 손을 하나씩 집어주시죠. 뭐 다 잡았나 벌써. 가져가세요. 다 집었습니까? 하나, 둘. 제가 시작 전에 여쭤봤어야 되는 건데 혹시 지금 이 앞에 타임머신 티켓이 있다 하면 그걸 사용하고 싶으신 분 혹시 손 들어주시겠어요? 아무도 없으세요? 그러면 지금 과거로 돌아가는 우리 김정아 신부님과 최강희 신부님은 바라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고 분리해요. 두 분은 그냥 원하는 대로 그렇죠. 가시는. 굉장히 지금 이쪽이 유리해 보입니다. 이제 저희가 토론을 그럴까요? 그럴 리가요. 내용적으로 굉장히 유리한데 네. 그럴 리가. 저렇게 미소 짓고 계신 한 분의 왜 표정이 슬픈 애가운데 별 틀린 적이 없나? 네, 그러면 성공하시죠. 지금 이대로 살겠다. 지금 이제 하는 게 순하죠, 사실. 네. 뭐 왜요? 돌아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지금 어릴 때 어른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안달복달 해놓고서 네. 어른 됐잖아. 그다음 어른인 느낌은 아니에요. 누구 편을 드시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 나라에서 어른이. 아버지가 이제 저를 사랑으로 대접해 주셔요. 그래서 이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게 다 네. 만족이다. 굉장히 큰 행복이죠. 네. 그때 어릴 때는 뭐 사람 대접 안 하셨어요? 어릴 때는 뭐 이렇게 관여 좀 하셨죠. 이제 TV 그만 보고 들어가라. 뭐 머리가 길다. 뭐 자를 때가 됐다. 뭐 이러저러한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성당도 나가야 되고 막. 그래서 아무튼 예. 근데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 박종희 신부님께서 가장 그 본인의 흑역사를 제일 많이 밝혀주셨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랬나요? 근데 뭐 그 시점에 대한 뭐 후회는 조금도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 뭐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애썼는데 후회는 누구나 있죠. 그런데 뭐 돌아간다 하여 뭐 대단한 무슨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살래요. 오늘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돌아가야 될 일이 제일 많은 분이었어요. 여태까지 방송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격 나오지 못하는데. 그럼 하시죠. 아니 근데 좀 죄를 좀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가서 그거를 좀 관계도 회복하고 돌렸으면 좋겠다. 네. 그 사병 때 이제 좀 힘든 부대에 있었는데 그때는 뭐 성당 생활도 못했고요. 네. 이제 군정신부님이 안 계셔가지고 상병 때까지는 창설 부대였는데 하여튼 뭐 늘 맨날 싸웠어요. 그것도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 부대 대 부대 패싸움. 그래가지고서 했는데 이제 하도 뭐 싸움 많이 하다 보니까 싸움도 늘고 그래가지고서는 한번 감정을 주체 못하고 젊을 때 싸우다가 정말 사람을 크게 잘못하게 할 뻔한 그런 어떤 일이 있었는데 뭐 다 끝났어요. 뭐 다 사람이 다치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회복됐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여튼 그거 행위 자체를
좀 이렇게 돌려놓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군종 신부 생활을 한 12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군종병들하고 또 이제 분당마다 만났는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거기 뭐 들린 얘기에 의하면 좀 상처받은 군종병도 있었을 것 같고 그것도 좀 돌려놓고 싶고 그리고 첫사랑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루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돌아간다 그러면은 아마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신분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은 꼭 그게 뭐 또 결혼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의 꿈을 좀 하나 이렇게 이루어봤으면 추억거리를 선배들은 내가 쓸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돌아간다고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추억과 또 좀 가슴 아픈 추억들을 다 좀 이렇게 하나의 다른 작품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거의 다 사람 관계에 대한 것들이라 관계예요, 관계. 사실 지금이라도 가서 뭐 사과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럴 마음은 없어요. 예. 그럴 마음은 없고. 그리고 뭐 지금 센데. 근데 돌아간다면. 돌아간다면 예. 가정법. 왜냐면 네. 저도 그러니까 의사는 없다. 현실에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뭐 지금 굳이 가서 오늘도 2대1로 싸우는 느낌인데 저는 이제 A 뭘 또 반복해서 살아 난 지금은 그냥 살고 싶다. 그러니까 과거 뭐 흑역사 있더라도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지를 하는 편을 뽑았습니다. 네. 사람 안 변해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외적 조건이 바뀌면 뭐 엄청나게 180도 바뀔 것 같지만 제가 볼 땐 그 하나의 판타지가 아닌가. 사람 기본 성향이 잘 안 바뀌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추억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 누구나 다 있죠. 예. 근데 사실은 지금도 나한테 지금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흑역사 얘기하라고요? 네, 살짝 얘기할까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흑역사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고등학교 시절로. 예.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저는 그냥 하나의 색깔로 뽑아보라고 하면 저는 검은 시꺼먼색이에요. 제가 한 번은 그런 날 있어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저쪽 성북동하고 해화동 요 사이에 있는 고등학교 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후문으로 이제 학교를 올라가고 있었어요. 홍대보고 그쪽 맞은편으로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날 무슨 뭐가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좀 높거든요. 헐떡헐떡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등굣길에 하늘에서 이제 비둘기가 날면서 똥을 쌌는데 그게 머리에 맞았어요. 야 이건 뭐냐? 확률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 뭐 야간 자율학습까지 뭐 끝나고 제가 또 열심히 그 기도 생활을 했어가지고 그 동성고등학교 강당에서 있는 무슨 기도회? 기도해. 소년 기도회? 그 청년들,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야자를 좀 이렇게 해고서 갔죠. 갔는데 그때 너무 이제 그 미사를 하셨는데 너무 그 기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제 지갑까지 다 내버렸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네. 그러고 나서 머리 빠졌구나. 그랬죠. 그러고 나서 그날 걸어갔어요 집에. 근데 저희 집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화역에서 수유역까지거든요. 몇 시간이야. 걸어갔어요. 우와. 그럼 지금은 무모하죠. 왜 그렇게 걸어갔을까? 가슴 아파요 그게? 그 역사가?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너무 무모했다. 아니 흑역사가 이렇게 있으신데 최강 신부님은 흑역사가 있을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면 체류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나라의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가서 이제 체류 허가증을 이제 제대로 살게 되는 체류 허가증을 딱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연도를 거기서 입력하는 사람이 잘못 써가지고 1900 몇 년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0세 가까이 된 노인이 된 거죠. 네. 엉망진창이구나. 진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경찰서에 아무 생각 없이 야 이거 니네 갔는데 이거 잘못 적었어. 내가 제 복사 사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적은 건 분명히 내 나이를 그대로 적었는데 니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가 여기서 살려면 이걸 바꿔야 된다. 근데 이 사항은 우리 여기서 바꿔줄 수가 없고 우리를 얘기하면 뭐 외교부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서류를 이거를 만들어 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네. 거기서부터 이제 아주 참 그 여러 뚜껑이 일들이 열렸네요. 아이, 그러죠. 한 번 가면 보통 한 2-3시간, 3-4시간을 기다립니다.
제가 그거 하나를 고치겠다고 29번을 갔어요. 첫 해. 너무 가슴 아프다. 네. 적나라한 유학생의 현실. 네, 그 1년이 52주거든요. 네. 첫 해 한 7개월 동안에 수업도 많은데. 저 29번을 갔으니까 장난이 아니야. 야, 너무 가슴 아프다. 이게 나중에 한 25번이 넘어가면 아이고. 그 전날부터 이제 막 장도 뒤틀리고 이게 근데 거기서 이제 갈등하는 건 그거였죠. 교구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보냈으니까 난 여기를 어떻게든 버텨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이제 놓고 가야 되는 것인가.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지금 제가 돌아갈 수 있다면 거기 가서 그냥 안 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야,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제가 살지 않죠. 이제 그러니까 그 일을 트라우마로 방송 때 보면 최 신부님이 그렇게 꼼꼼하게 준비하는 이유들도 그런 게 다 연결이 있고. 그러면 과거의 경험이 약이 됐네요. 그래도 그게 꼭 좋게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게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그럼. 함께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시간을 되돌려 간다면 오히려 네, 네. 그 꼼꼼함이 없어져서 지금은 아니, 그전에도 좀 굉장히 꼼꼼하긴 설렁설렁. 했었어요. 그렇죠. 사람 안 변해요. 과거마다 안 변할걸요?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그 시간으로 갈 수 있다면 맞아. 지금의 내가 저도 모르게 예를 들면 훨씬 더 폭넓게 받아줄 수 있는 부분들, 네. 더 여유 있게 안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때의 상처들이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굳이 상처받지 않고 지금 더 여유 있게 아니면 더 폭넓게 사지로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정희준 거죠. 님은 이런 상황에서라면 정말 가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바꾸고 싶지 않겠어요? 궁금해지긴 했네. 그죠? 계속 끄덕이고 있어 머리를 지금. 그런데 하느님께서 외롭다 외로워. 외로워요.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간의 흐름을 역행하는 자 네. 반동이야 반동.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과거 흑역사 그 시절 뭐 조금 하루 전으로 돌아가신다 한들 제가 최강희 신부님 성격 조금 알거든요. 똑같은 자고 왔을 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꼼꼼하게 근데 이제 걱정하시고.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흑역사를 다 공개했는데 저렇게 나오면 우리는 사실 디스 당하는 느낌이고 공격받는 느낌인데. 그럼 나도 흑역사 하나 얘기할게요. 여기 아까 서울 신부님이 그 새똥 얘기해서 그런데 저도 해나동에서 그때 제가 되게 좋아했던 그 여친이 있었거든요. 안 물어본 걸왜 이렇게 아까부터 안 물어본 거 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 물어봤는데. 흑역사 얘기하라고. 안물안금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관계가 좀 일부했으면 좋겠다. 라는 상황이 돼서 내가 그 고백을 이제 그 정말 이게 맑은 네. 그 하늘 아래에서 아래에서. 딱 하는데 네. 뭐가 툭 떨어지는 거야. 딱 만져보니까 이게 딱 이거잖아 새똥. 그래서 이런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잘 될 수도 아니 있잖아요. 이제 후회는 안 하는 게 그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을 또 만나. 안 변해요. 그렇게 잘 되는 나중에 또 더 멋진 여자 다른 여친을 또 만났다고? 그럼 그때로 돌아간다면 더 이미지 심하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아니 근데 이제 역행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하느님의 이게 설정해 놓으신 이 그 시간의 흐름을 역행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람이 안 변하니까 누구를 만나도 계속 제가 안 보기보다는 되실 것 굉장히 같은 거죠? 보수적이에요, 저. 네. 자, 오늘 반반 토론, 뭐, 나름 이 정도면 백중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한 분씩 듣겠습니다. 네, 뭐 가장 흑역사의 시간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과거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그래 갈 수 있는 건 참 행복한 일일 것 같아요. 그게 흑역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일 수도 있고 그 시간을 다시금 한번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그 시간을 색색하게 느낄 수 있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고 호소력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과거로 가서 그 기억들을 지금 진짜 현재에 일어나는 것처럼 살아보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꿈들 그런 시간들 한번 꾸며볼 수 있을 것 같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면 참 행복한 시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돌아가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돌아갈 수 없죠 사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기억들이 돌아갔어 이미. 돌아갔어 이미. 돌아갔어. 또 당했어. 네, 그런 모든 후회스러운 일들이 사실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만큼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랬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하느님께 더 가까이 더 성숙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된다면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흑역사랑 현재는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쪽 팀에서 뭐 사람 안 변한다 그랬는데 또 변하는 게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흑역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매력 있는 게 지금의 현재의 삶이 흑역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변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은 의견을 얘기하시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런 거죠. 흑역사 과거에 내가 고착돼서 그냥 흑역사 얘기하고 마치 과거 어떤 시점에서의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해라는 약간의 후회가 남기 때문에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돌아간다는 이 설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과거에만 고착되어 있어서 나의 현재 지금 바라봐야 될 것들, 향유해야 될 것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오늘 나의 오늘 이 시간이 또 다른 흑역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향유하고 있는 것들 저는 만족합니다. 현재 삶에 나쁘지 않은 삶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사정에서도 나오고 뭐 점심도 먹을 수 있고 뭐 나쁘지 않은 삶이다. 네, 뭐 곱창 전골도 가끔씩 먹고 네. 내가 현재 감사해야 될 것들, 향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큼 나는 의미를 창출해내고 있는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냥 살자. 이런 데 한 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이 약간 판타지여서 그런가요? 반반 토론 고스톱하면서 처음으로 양쪽 팀의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시겠습니까? 아닙니까? 저희 반반 토론 홈페이지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부님과 나누는 고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간 아들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한 엄마의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는 엄마입니다. 아들은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몰래 자퇴서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지 방에 들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잡니다. 밥도 한밤중에 나와서 혼자 먹고 들어가거나 낮에 식구들 없을 때 나와서 먹어요. 대화를 시도해보지만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방문을 녹하면 발로 뻥 걷어차 그마저도 겁이나 못하겠어요. 아이를 자극하면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 무섭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봤죠. 제 아들은 원래 가고 싶은 대학과 그 과에 가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었는데 그래서 부모의 기대가 컸었죠. 특히 아빠가 엄한 편이라 취직 잘 되는 과로 가야 한다고 상경계열로 밀어붙였습니다. 아빠와는 원래 대화도 없고 어쩌다 술 마시고 들어와 훈계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런 아들과 아빠, 남편 사이에서 늘 눈치를 봤고요. 아들은 친한 친구도 딱 한 명입니다. 그 친구가 얼마 전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 제가 하소연할 상대도 없네요. 남편은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군대 가면 나아진다고요. 저는 저런 상태에서 군대를 가면 더 큰일이지 싶어서 걱정입니다. 신부님, 어떻게 하면 아들이 방문을 열까요? 어떻게 마음을 열까요? 이 부모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가, 이 아들과 관계와 소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어떤 진짜 소통과 관계의 어떤 그 측면이 아니라 자녀를 자랑거리를 삼는 거죠. 일단은 뭐 상경계열로 밀어붙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취직 잘 되는 과로.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에 의해서 계속 공부 잘했고 커왔고 그런 기대치들을 계속 채우는 과정 안에서 정말 진짜 성공이 뭘까 진짜 아이가 자퇴하는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내가 볼 땐 터진 거죠 뭐. 네. 그 사연 들으면서 머릿속에 들어온 게 어떻게 해서라도 엄마가 좀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대화를 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가 저녁에 밤늦게 나와가지고 뭘 해먹고 들어가는 거 이게 흔적이 발견되잖아요. 그럼 냄비에다가라도 뭐 좀 쓰라고 냄비에다가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혹은 너가 준비가 되면 한마디라도 좀 해주렴? 이런 식으로 좀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방법을 달리하자. 방법을 어떤 식으로라도 소통을 하는 제스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시간을 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지금 얘기들이 잘 어려운 상태잖아요. 이 친구가 의사 표현할 때를 기다려주고 그때에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 지금 엄마는 이 상황 자체를 못 견뎌하는 거니까 끊임없이 자꾸 쪼는 건데 그러면 계속 방문 차고 이럴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 좀 자기 혼자 정리할 수 있도록 놔주고 지금 뭐 아버지에 대한 그런 증오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아무 얘기 안 하고 자퇴해서 내버린 거고 혼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기다려주고 그 대신에 믿고 있고 같이 그런 표현들 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작은 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아이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뭘 하고 싶은지
그다음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그때 같이 이야기하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아이와 산부인과에서 탯줄은 잘랐지만 아직 심리적 탯줄을 자르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이 맨 마지막 질문 보면 아주 예술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아들이 방문을 열까요? 어떻게 마음을 열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들이 내 손바닥 안에서 내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접근이면 이미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신뢰관계와 대화를 하고자 하는 조금 그런 의지를 보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어머니 입장에서야 걱정을 되시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저는 뭐 그건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 입장은 내가 생각하는 거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 그렇죠. 아들이 갖고 있는 리액션이나 그의 어떤 희망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 어머님, 아버님이 생각하신 것을 넘어설 수 있다. 또 제3의, 제4의 내가 예상 못한 거에서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진짜 잘 지낼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일 먼저. 저는 이분들이 지금 급한 게 그 부부 상담을 먼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 소통이 없었고 아빠가 한 행동이 상식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이 아들은 내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방어 기제를 보이는 건데 아이를 이렇게까지 키워오면서 아이가 그런 상황이 이런 비슷한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얘가 어떤 방어 기제를 보이는지를 엄마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까 다 말씀해 주셨듯이 시간을 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좀 인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더 다급해가지고 네.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오늘 나누고의 주제는요, 바로 미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방문하면서 있었던 뭐 작은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그렇다 입당을 했네? 입당을 하고 이제 저라고 이제 말씀 드리려고 이제 막 시작하는데 또 강로 딸 보니까 없어. 그때부터 불안함이 시작한 거죠. 야, 저 어디 갔냐? 머릿속으로. 어떻게 뭐 초죽음이지. 근데 그 옆에 딱 악보가 하나 있는 거야, 성가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어. 그래서 그러고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 거야, 거기에서 그냥. 오늘의 TMI는 저희 신나고의 TMT 박종훈 신부님 준비하셨다고요? 네. 네. 내가 만약 사제가 된다면. 근데 그때는 제가 여친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친이 아니라 여친들. 아, 나 짝사랑하고 있었거든. 아니 계속 그런 얘기가